제 이름은 고연자입니다. 올해 60하고도 둘 굽은 길보다는 고든 길을 걸으려 애쓰며 한평생을 살아왔어요. 남편은 일찍 세상과 작별했지만 다행히 쏙 한 번 썩이지 않고 반듯하게 자라준 아들 정석이가 있어 외로운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아들이 제 인생의 자부심이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죠. 그런 아들이 작년에 드디어 짝을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은 서민지. 처음 제 앞에 인사를 왔을 때 참 싹싹하고 얼굴도 예쁘장해서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사람 속은 한길 물속보다 깊다고 했던가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그 아이의 반짝이는 미소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석이가 민지를 처음 제게 소개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는 일부러 조용하고 정갈한 한정식 집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색할 수도 있는 첫 만남에 음식 맛이라도 좋아야 하지 않겠어요. 며칠 전부터 식당을 예약하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는 무엇일까 고민하며 혼자 부산을 떨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 준비한 자리였어요. 약속 장소에 들어서는 두 아이의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저도 모르게 얼굴에 한바구음이 피어났습니다. 정석이 옆에 꼭 붙어선 민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꼭 5월의 아카시아 꽃 같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민지입니다. 민지는 제 앞에 서서 허리를 굽혀 꾸벅 인사를 했어요. 목소리는 또랑또랑했고 눈을 마주치며 웃는 얼굴에는 애교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민지의 손을 잡으며 아이고 예뻐라. 우리 정석이가 왜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는지 알겠네. 어서 앉아요. 라며 반갑게 맞이했죠. 식사를 하는 내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민지는 제가 묻는 말에 곧잘 대답했고 정석이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도 보여주었어요. 제 밥그릇 위에도 반찬을 올려주며 살갑게 굴었죠. 아들이 사람 보는 눈은 있구나. 저만치 싹싹하면 어디 가서 미움받을 일은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놓았습니다. 제 인생에 드디어 딸이 하나 생기는구나 싶어 가슴이 벅차오르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 편안한 마음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을 때 작은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민지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영상 통화 버튼을 누르더군요. 화면 너머로 민지와 꼭 닮은 아마도 민지의 어머니인 듯한 분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나 지금 어디게? 민지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어요. 조금 전까지 제게 조곤조곤 말하던 차분한 목소리는 온데간데없고 한껏 들뜨고 애교 넘치는 목소리였죠. 화면 속의 어머니에게 주변을 비춰주며 제잘거리는 모습이 영락없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엄마, 나 정석 씨 어머님 만났는데 너무 좋으셔. 진짜 미인이시고 말씀도 정말 우아하게 하셔. 엄마도 직접 뵈면 정말 좋아할 거야. 제 칭찬을 늘어놓는 민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저 옅은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물론 듣기 좋은 말이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칭찬이 제게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라고 친정 어머니에게 보고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정작 제 얼굴을 보며 나누는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영상 통화는 꽤 길게 이어졌고 그동안 저는 아들 녀석과 멋쩍은 눈빛만 주고받을 뿐이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저런가 보다. 애써 이해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찜찜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그 작은 어색함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서막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요.
그렇게 두 아이는 결혼을 했고 저는 새로운 며느리를 가족으로 맞이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이 다가왔어요. 저는 모처럼 아들 내외가 온다는 생각에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민지가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싶어 정석이에게 몰래 물어보기까지 했죠. 명절 당일 아들 부부는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모습을 드러냈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민지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거실 소파에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오느라 고생했다. 어서 들어와. 라며 아이들을 맞았죠. 민지는 부엌으로 들어와 제가 차려놓은 음식들을 보더니 우와, 어머니 혼자 이 많은 걸 다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수저를 놓고 행주로 상을 한번 닦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전이라도 부치겠냐고 앞치마를 건네자 기름 냄새를 맡으면 속이 울렁거린다며 손사래를 쳤어요. 식사를 마친 후에도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죠. 아들 녀석이 민지야, 너가 어머니 좀 도와드려. 라고 한마디 했지만 민지는 정석 씨, 나 어제 잠을 설쳐서 너무 피곤해. 잠깐만 누워 있을게. 라며 소파에 벌러덩 누워버렸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혼자 하면 금방 끝난다고 아들을 다독여 부엌을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하지만 그릇을 닦는 내내 등 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통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상대는 민지의 친정어머니였죠. 엄마 힘들어? 음식은 다 했어? 아이고, 우리 엄마 고생 많네. 조금만 기다려. 여기 일 거의 다 끝났으니까 금방 갈게. 가서 내가 설거지 싹 다 해줄게. 전부 다. 엄마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말고 그냥 쉬고 있어. 알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접시가 하마터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시댁에 와서는 피곤하다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아이가 친정에 가서는 모든 일을 다 해주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는 며느리와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만 살피는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화가 나기보다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너에게 시댁은 그저 잠시 거쳐가는 정류장 같은 곳이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마디 해봤자 아들 녀석만 중간에서 힘들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그저 모든 것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민지가 정석이와 함께 저희 집에 잠시 들렀어요. 제가 며칠 전 동네 옷가게에서 세일하길래 사입은 화사한 블라우스를 보고 민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 옷 화사하고 예쁘네요. 저희 엄마도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데. 그래, 이런 옷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은 제 가슴에 작은 바늘을 콕 찌르는 듯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백화점 가서 훨씬 고급스러운 걸로 하나 사드렸어요. 소재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좋은 옷 입으셔야죠. 그 말 속에 담긴 뜻을 제가 모를 리 없었죠. 어머니가 입은 건 싸구려 옷이고 우리 엄마는 비싸고 좋은 옷을 입는다. 은근히 저를 깎아내리며 자신의 친정 어머니를 지켜세우는 그 영악함에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화를 내는 어리석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평소처럼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랬구나. 딸이 사준 옷이니 얼마나 좋아하실까. 역시 딸이 최고지. 제 대답에 민지는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듯 했지만 이내 그렇죠, 어머니. 라며 멋쩍게 웃더군요. 저는 더 이상 그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똑똑히 새겨두었죠. 그래, 민지야. 너에게는 네 엄마가 최고겠지. 하지만 너도 잊지 말거라. 나에게는 내 아들이 최고라는 것을. 그렇게 크고 작은 서운함들이 제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모든 것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저 아이의 진심을 마주할 날이 오겠지요. 그것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말입니다. 살면서 제 생일을 요란하게 챙겨본 적은 없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는 둘이서 조촐하게 외식 한번 하는 것이 전부였고, 남편이 떠난 후로는 아들 녀석이 끓여주는 미역국 한 그릇에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행복했으니까요. 대단한 선물이나 거창한 파티를 바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저 마음 한 조각이면 충분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죠. 며느리를 본 첫 해이니 조금은 다를까 싶기도 했지만 지난 몇 달간 겪어온 일들을 생각하면 큰 기대를 갖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기대를 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저 평소와 같은 하루가 되리라고 그렇게 담담하게 마음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생일 전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이름에 우리 며느리라고 저장된 글자를 보자 저도 모르게 짧은 한숨이 나왔어요. 며칠 전 아들 녀석이 엄마 이번 생신 때 민지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민지가 괜찮은 식당 알아본다고 했어요. 라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서는 그 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었죠. 아마 그저 아들 앞에서 한 소리였을 겁니다. 저는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민지예요. 잘 지내셨어요? 언제나처럼 상냥하고 밝은 목소리.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목소리 톤에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동 응답 기계가 정해진 대사를 읊는 것처럼 감정이 실려 있지 않은 공허한 울림이었어요. 그래, 잘 지낸다. 너는 별일 없고? 네,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 내일 생신이시잖아요. 정석 씨랑 저녁에 잠깐 들를게요. 제가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외식은 못할 것 같고 그냥 얼굴만 뵈러 가는 걸로 생각해 주세요. 일 끝나고 가는 거라 조금 늦을 수도 있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들한테는 식당을 알아본다고 해놓고 저한테는 일이 많아 외식은 못한다고 말하는 저 뻔뻔함. 처음부터 외식할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었던 겁니다. 일하는데 힘들게 뭐하러 와. 마음만 받으마.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도 생신인데 어떻게 얼굴도 안 비춰요. 케이크는 저희가 오는 길에 사갈 테니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세요. 그럼 내일 뵐게요, 어머니. 민지는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무적인 상냥함. 그 목소리에서는 저를 시어머니로서 존중하고 챙긴다는 느낌보다는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의무 중 하나를 처리한다는 듯한 기계적인 느낌이 더 강하게 풍겼습니다. 케이크는 오는 길에 사오겠다. 그 말 한마디가 어찌나 형식적으로 들리던지 저는 쓰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 케이크 하나면 며느리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말자. 저는 그렇게 몇 번이고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 63번째 생일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 아들 녀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 애는 항상 그랬습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난 날을 잊지 않고 제일 먼저 축하해 주는 사람은 언제나 제 아들
정석이었죠.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아침에 미역국은 드셨어? 그럼 내가 끓여 먹었지. 너도 밥은 챙겨 먹고 다니고? 당연하지. 엄마, 오늘 저녁에 민지랑 갈게. 필요한 거 없어? 뭐 드시고 싶은 거라도 있으면 말해. 사갈게. 필요한 거 없다. 너희들 얼굴 보는 게 선물이지. 조심해서 오기나 해. 아들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이거면 됐지. 아들이 저렇게 잘 커서 자기 앞가림하고 내 생일 챙겨주겠다고 전화 한 통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저녁을 기다렸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온다던 아이들을 위해 저녁상을 차릴까 잠시 고민도 했어요. 하지만 민지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했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괜히 음식을 차렸다가 저희 저녁 먹고 왔는데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만 상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간단히 과일 몇 가지를 씻어 접시에 담아두고 아이들이 오면 같이 차라도 한 잔 마셔야겠다 생각하며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퇴근 시간인 6시가 훌쩍 지나고 저녁 8시가 넘어서도 아이들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할 무렵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아들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가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늦었지. 죄송해요. 회사에 급한 일이 터져서. 정석이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들어오는 민지의 표정은 읽기가 어려웠어요.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어딘가 조금 귀찮아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고생했다. 저녁들은 먹었고 오는 길에 간단하게 먹었어요. 어머니는요? 나도 먹었지. 어서 들어와 앉아라. 저는 아이들을 식탁에 앉히고 씻어둔 과일을 내놓았습니다. 그때 정석이가 제게 다가와 봉투 하나를 쑥 내밀었어요. 엄마, 이거 생신 축하드려요. 항상 건강하셔야 해. 두툼한 봉투의 무게보다 아들의 마음이 더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주는 용돈은 언제나 고맙고 귀했지만 오늘따라 그 돈이 마치 아들의 사과처럼 느껴졌어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아내를 대신해 아들 녀석이 돈으로라도 제 마음을 달래주려는 것 같아 마음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저는 너희들 살기도 팍팍할 텐데 뭘 이런 걸 준비했어. 고맙다 아들. 일하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그때였어요. 맞은편에 앉아있던 민지가 들고 온 마트 비닐봉지를 부스럭거리며 입을 연 것이 어머니, 저희가 오는 길에 케이크 사오려고 했는데 좋아하시는 빵집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너무 늦어서 다른 데는 갈 생각도 못했네요. 민지는 정말 아쉽다는 듯 말했지만 그 말투에서는 어떤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준비된 변명을 읊는 것 같았죠. 저는 괜찮다고 케이크 없어도 된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자 민지는 비닐봉지 안에서 무언가를 덜렁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투명한 비닐 포장 안에 울긋불긋한 색깔의 사탕들이 가득 들어있는 마트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을 법한 사탕 한 봉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사왔어요. 민지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잠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숨을 멈췄습니다. 제 평생 누군가의 생일 선물로 사탕 한 봉지를 주는 사람은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흔한 선물용 포장조차 되어 있지 않은 근방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온 사람처럼 비닐봉지에서 꺼낸 사탕이라니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이도 안 좋으시니
딱딱한 건 못 드실 것 같아서요. 말랑한 젤리 같은 사탕으로 골랐어요. 입 심심하실 때 하나씩 드시면 좋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지는 것이 제 눈에 똑똑히 보였습니다. 아들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저에 대한 미안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선물을 건넨 민지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듯 여전히 천진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가 안 좋으시니 입 심심하실 때 드시라는 그 말이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를 대하는 듯한 말투로 들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것은 성의가 없는 것을 넘어 저에 대한 명백한 무시였습니다. 저를 자신과 동등한 어른으로, 남편의 어머니로 존중하는 마음이 눈꼽만큼이라도 있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평생을 살아오며 익힌 지혜로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거나 서운한 티를 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저 아들만 더 난처하게 만들 뿐이었죠.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른 뒤 얼굴에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사탕 봉지를 향해 손을 뻗었죠. 그래, 고맙다. 너희 엄마한테는 비싸고 좋은 옷 사주더니 나한테는 이렇게 내 건강까지 생각해서 특별한 선물을 다 준비했구나. 네 마음이 참 기특하다. 저는 일부러 너희 엄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말에 민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들 정석이는 이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 흘렀어요. 분위기를 견디지 못한 아이들은 과일 한 조각 제대로 먹지 않고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 이만 가볼게요. 그래, 어서 가봐라. 운전 조심하고.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이들을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저는 천천히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들이 준 돈 봉투와 며느리가 주고 간 사탕 한 봉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그 두 개의 물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서운함, 분노, 배신감. 그런 감정들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아주 차분하고 명료한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좋다. 내가 내게 준 이 정성, 내가 아주 귀하게 받으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탕 봉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 찬장 가장 깊숙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그 사탕을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어요. 마치 귀한 보물을 모셔두는 것처럼요. 이것은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아들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탕 한 봉지는 언젠가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통쾌한 방식으로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억울함에 잠을 설치는 대신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마음속에 뚜렷한 목표가 생겼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주고 간 사탕의 존재를 잊은 듯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제게 가끔씩 안부 전화를 걸어왔고 주말이면 아들 녀석과 함께 집에 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행동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죠. 제 앞에서는 상냥한 며느리인 척했지만 그가면 뒤에 숨겨진 무관심과 이기심은 조금도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처받지도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며 때를 기다릴 뿐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어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의 의무적인 목소리가 아닌 한껏 들뜨고 신이 난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목소리의 주인이 민지가 아닌 다른 사람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저 민지예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래, 무슨 좋은 소식이냐? 다음 주 토요일이 저희 엄마 환갑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근사한 호텔 뷔페를 통째로 예약했어요. 엄마 친구분들이랑 친척들 다 오실 거예요. 물론 어머니도 꼭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야 해요. 민지는 숨 쉴 틈도 없이 빠르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환갑 잔치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지 그 목소리만 들어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죠. 제 생일날 빵집이 문을 닫았다며 사탕 한 봉지를 툭 던져주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사돈께서 환갑이시구나. 축하할 일이네. 내가 가야지, 정말요, 어머니? 와주실 거죠? 저희 엄마가 사부인 꼭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은근슬쩍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선물은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저희는 돈 모아서 명품 가방 하나 해드리려고요. 엄마가 예전부터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게 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요즘 목이 좀 허전하다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께서 센스 있게 좋은 걸로 하나 준비해 주시면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텐데. 참으로 영악한 아이였어요. 대놓고 목걸이 사주세요라고 말하는 대신 교묘하게 말을 돌려 제가 알아서 값비싼 선물을 준비하도록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사탕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아들의 체면을 생각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목걸이를 사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죠. 저는 이미 며느리에게 줄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그래, 알았다. 내가 네 엄마를 얼마나 아끼는데 당연히 좋은 선물 준비해야지. 걱정하지 말거라. 우와, 정말요? 역시 저희 어머니 최고. 민지는 제 대답이 아주 만족스러웠는지 한층 더 높아진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찬장을 열어 그 안에 고이 모셔두었던 사탕 한 봉지를 꺼내 보았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지만 사탕은 여전히 제 생일날 저녁에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사탕 봉지를 손에 들고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이제 곧 너의 진짜 주인을 만나러 갈 시간이구나. 주말이 되자 저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 녀석이 어디 가냐고 묻기에 사돈 환갑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간다고 했죠. 그러자 정석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민지가 혹시 뭐 사달라고 부담 줬어? 그렇다면 내가 민지한테 똑바로 말할게. 아니다.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환갑이신데 내가 이 정도 성의는 보여야지. 저는 아들을 안심시키고 집을 나섰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한 저는 곧장 식품관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한과 가게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값비가 비싸 보이는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목함에 담긴 최고급 한과 세트를 골랐습니다. 누가 봐도 아주 귀하고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이었죠. 계산을 마치고 저는 다시 1층으로 내려가 스카프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은근히 암시했던 목이 허전하다는 말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곳에서 은은한 꽃무늬가 수놓아진 부드러운 실크 스카프를 하나 더 샀습니다. 아마 민지가 봤다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식탁 위에 백화점에서 사온 물건들을 모두 펼쳐 놓았습니다. 최고급 한과 세트,
우아한 실크 스카프, 그리고 몇 달 동안 찬장에서 잠자고 있던 사탕 한 봉지.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먼저 한과가 담긴 목함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색색의 고운 한과들이 마치 보석처럼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저는 그 한과들을 하나씩 꺼내 깨끗한 접시 위로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 텅 빈 목함 안에 바로 그 사탕 한 봉지를 넣었습니다. 값비싼 목함과 초라한 사탕 봉지의 부조화가 어찌나 우습던지 저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뚜껑을 닫자 사탕의 존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금 완벽한 최고급 선물 세트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죠. 저는 함께 사온 고운 비단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사탕이 든 한과 상자를 그 중앙에 놓고 한 올 한 올 정성을 다해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제 손길은 마치 귀한 예술 작품을 다루는 장인처럼 신중하고 섬세했습니다. 매듭 하나까지도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게 묶었죠. 마침내 포장이 끝났을 때 제 앞에는 누가 봐도 아주 귀하고 값비싼 선물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나온 아들 정석이가 그 모습을 보고는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우와, 엄마. 뭘 그렇게 정성껏 포장하세요? 정말 예쁘다. 장모님 드리려고요? 저는 아들을 돌아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럼 너희 장모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이다. 제 대답에 아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장모님을 저렇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안도했을 겁니다. 저는 아들의 그 순진한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단다. 너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 방법밖에는 없구나. 저는 완벽하게 포장된 선물을 소중하게 들어 올려 장식장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었습니다. 이제 결전의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사돈의 환갑 잔치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욕실에서 몸을 깨끗이 씻고 가장 아끼는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평소에는 불편해서 잘 입지 않던 정장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어떤 장수보다도 당당하고 굳건한 갑옷이 되어줄 것만 같았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 은은하게 화장을 하고 머리도 미용실에 다녀온 것처럼 단정하게 매만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한 늙은이가 아닌 품위 있고 당당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속으로 말했죠. 고연자, 오늘 절대 기죽지 마라. 너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자 아들 부부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차에 오르자 민지가 장식장 위에 있던 선물을 보지 못했는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선물은 준비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뒷좌석에 놓아두었던 비단 보자기 꾸러미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을 본 민지의 얼굴에 순식간에 화색이 돌았어요. 우와, 어머니. 역시 최고세요. 저희 엄마가 정말 좋아하시겠다. 민지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보자기에 쌓인 내용물이 무엇인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엄마가 값비싼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죠.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지금 실컷 좋아해 두거라. 그 웃음이 얼마나 갈지 나도 궁금하구나. 약속 장소인 호텔 연회장에 도착하니 이미 수많은 하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차려입은 사돈은 연회장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연신 행복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죠. 그 모습이 꼭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만 같았어요.
저희를 발견한 사돈이 환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어머, 사부인.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돈, 환갑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정말 고우세요. 서로 인사를 나누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제 손에 들린 선물 꾸러미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마치 빨리 저 선물을 자기 엄마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어린아이처럼요. 아니나 다를까 민지는 저를 이끌고 선물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선물은 이쪽에 두시면 돼요. 저는 민지가 가리키는 테이블 위에 조용히 선물 꾸러미를 내려놓았습니다. 수많은 선물들 사이에서도 고운 비단 보자기에 쌓인 제 선물은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는 내내 저는 연회장 안의 사람들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모두가 사돈의 환갑을 축하하며 웃고 떠들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각자의 계산과 허영심이 언뜻 엿보였죠. 어쩌면 오늘 이 자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축하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서로의 부와 체면을 과시하는 경연장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드디어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선물 증정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사람들이 차례대로 나와 선물을 건네고 축사를 했어요. 사돈은 선물을 하나씩 풀어볼 때마다 마치 처음 받아보는 사람처럼 감탄사를 연발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명품 가방, 보석, 상품권, 현금 다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값비싼 선물들이 그 자리에 등장했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다음은 사부인이신 고연자 여사님께서 축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라고 외치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 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선물 꾸러미를 들고 단상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사돈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61번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처럼 웃을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축사를 마친 저는 정성껏 포장한 선물을 사돈에게 건넸습니다. 사돈은 고운 비단 보자기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어머, 사부인. 뭘 이렇게 귀한 걸 다. 포장부터가 정말 남다르네요. 정말 감사해요. 사돈은 활짝 웃으며 선물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옆에서 마치 자기가 선물을 주는 것처럼 어깨를 으쓱하며 뿌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사돈이 비단 보자기를 풀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덩그러니 놓인 사탕 한 봉지를 발견했죠. 순간 시끄럽던 연회장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사돈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텅 빈 목함과 그 안에 담긴 사탕 봉지를 번갈아 쳐다보며 눈만 끔뻑거렸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고 아들 정석이의 얼굴에는 경악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그 완벽한 침묵 속에서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온화하고 가장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시지요? 제 생일날 사랑하는 며느리가 저에게 준 아주 귀한 사탕입니다. 어른들께는 이런 게 최고라면서요. 이렇게 귀하고 좋은 건 저 혼자만 먹을 수 없지요. 그래서 사돈과 함께 나누고 싶어 가지고 왔습니다. 사돈께서도 틀림없이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연회장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경악 어린 탄성과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며느리는 이제 얼굴이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사돈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지만 차마 여러 사람 앞에서 소리를 지르지는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죠. 저는 그 모든 광경을 단상 위에서 조용히 그리고 아주 만족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드디어 몇 달 동안 묵혀두었던 체증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말이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객들의 웃음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배경으로 흐르던 음악 소리까지도 일순간에 증발해버렸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얼어붙은 공기와 수백 개의 눈동자가 만들어내는 무겁고 질식할 듯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사돈의 얼굴은 처음에는 새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험악하고 원망이 가득 담긴 표정은 처음 보았어요. 그 옆에 선 며느리 민지는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자신의 귀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듯 보였죠. 단상 아래에 서 있던 아들 정석이는 충격으로 입을 벌린 채 저와 사돈, 그리고 민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은 엄마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소리 없이 외치고 있었어요. 하객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만 살피더니 이내 제 말의 의미를 파악하고는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군거림은 들불처럼 순식간에 번져나가 연회장 전체를 웅성거림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에게 사돈의 환갑잔치는 이제 더 이상 축하의 자리가 아닌 흥미진진한 구경거리,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저는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조금의 미동도 없이 조용히 사돈을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결코 먼저 눈을 피할 생각이 없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린 며느리가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제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석 씨,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떠는 민지를 보며 정석이는 마침내 결심을 굳힌 듯 저를 한번 쏘아보고는 민지의 어깨를 감싸 안고 밖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제가 두 사람을 해치기라도 할 것처럼 아들은 며느리를 보호하며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 모습을 보는 가슴 한편이 시큰했지만 저는 애써 태연함을 유지했습니다. 정석이는 민지를 먼저 밖으로 내보낸 뒤 다시 제게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분노와 실망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창피함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어머니 가시죠. 아들은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로 내뱉은 그 말에는 원망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테이블로 돌아가 제 가방을 챙기는 그 짧은 순간에도 하객들의 시선은 마치 가시처럼 제 등 뒤에 와서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 어떤 구경꾼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당당하게 연회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마치 개선장군처럼요. 하지만 제 뒤를 따르는 아들의 발걸음은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무겁고 힘겨워 보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의 침묵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호텔을 빠져나와 차에 오르기까지 저와 아들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저는 조수석에, 아들은 운전석에 앉아 있었죠.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따라온 민지는 뒷좌석에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차에 시동을 걸었지만 한동안 주차장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핸들만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마침내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로로 차를 몰기 시작하며 아들은 차마 제 얼굴은 보지 못한 채 정면만 응시하며 말했죠. 그 목소리는 제가 평생 들어왔던 아들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망신을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장모님 환갑 잔치를, 민지랑 제 얼굴을 이렇게까지 짓밟으셔야 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망신을 준 게 아니다, 정서가.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사실이요?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때와 장소를 가렸어야죠. 그게 오늘 그 자리에서 할 말이었냐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까지 화를 낸 것은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했죠. 그래, 때와 장소. 아주 좋은 말이다. 그럼 내가 너에게 한번 물어보자꾸나. 네 아내는 내 생일날 밤 9시가 다 되어서 찾아와서는 빵집이 문을 닫았다는 성의 없는 변명과 함께 사탕 한 봉지를 툭 던져주었다. 그건 때와 장소에 맞는 행동이었니? 결혼 후 첫 명절에 시댁에 와서는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워 친정엄마와 통화하며 내가 가서 다 해주겠다고 말하는 건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이었고, 내 옷을 보고 우리 엄마는 더 비싼 옷 사드렸다며 나를 은근히 깎아내린 건 시어머니 앞에서 할 말이었더냐?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차분하지만 정확하게 짚어주었습니다. 제 말에 아들은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줄 뿐이었죠. 나는 네 아내가 내게 보여준 성의와 존중을 그대로 돌려준 것뿐이다. 네 아내는 내게 딱 그 사탕 한 봉지만큼의 존중을 보여주었어. 그래서 나도 사돈에게 똑같은 크기의 존중을 돌려드린 거다. 이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니?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니? 존중도 마찬가지다. 그래도 이건 아니죠. 이건 그냥 복수잖아요. 복수? 아니, 이건 교육이다. 너와 네 아내, 그리고 사돈까지 모두를 위한 교육. 사람은 자신이 직접 당해보기 전까지는 상대방의 고통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법이거든. 아마 안사돈은 오늘 처음으로 내 딸이 시어머니에게 이런 취급을 했구나. 그래서 그 사부인이 이렇게까지 화가 났구나. 하고 아주 조금은 깨닫게 되었을 거다. 그리고 너는 네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네가 그동안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오늘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겠지. 제 말이 끝나자 차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뒷좌석에서 들려오던 민지의 울음소리도 어느새 멎어 있었어요. 아마 아들은 제 논리적인 반박에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운전하던 아들은 저희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나머지 이야기는 너희 부부가 집에 가서 따로 하거라. 라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들은 끝내 저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현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들어와 불을 켜자 낯선 적막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혼자 산 세월이 길었지만 오늘 밤의 고요함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정말 잘한 일일까? 너무 심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이것이 최선이었음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골마 터지기 직전의 상처는 반드시 터뜨려 고름을 짜내야만 새살이 돋아나는 법이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발신 번호를 확인하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사부인. 수화기 너머로 사돈의 쇳소리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해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어떻게 내 환갑 잔치를 이렇게 망쳐놓을 수가 있어요?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리고 내 딸을 그런 식으로 모욕할 수가 있냐고요. 배우지 못하고 교양 없는 사람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저는 사돈이 흥분을 가라앉힐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내던 사돈이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말을 멈추자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하고 냉정했죠. 사돈, 지금 소리 지를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바로 사돈입니다. 뭐라고요? 딸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시어머니 생일에 마트에서 파는 사탕 한 봉지를 덜렁 사들고 갑니까? 그게 사돈댁의 가풍이에요? 남의 집 귀한 아들 데려가서 사위 삼았으면 그 부모도 귀하게 대접할 줄 아는 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본인 딸이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지금 나한테 교양을 운운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말에 사돈은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나는 오늘 사돈에게 망신을 주러 간 게 아닙니다. 사돈 딸이 제게 보여준 존중과 정성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사돈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드리러 간 거예요. 사돈께서 오늘 받으신 그 선물이 바로 사돈 딸이 저를 생각하는 마음의 크기입니다. 그러니 화가 나시면 저한테 풀지 마시고 그렇게 되도록 만든 따님에게 푸세요. 그리고 그런 딸을 보고도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은 사돈 자신을 탓하십시오. 더 이상 할 말 없으시면 끊겠습니다. 저는 제 말만 마치고는 사돈의 대답을 듣지도 않은 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해냈습니다. 이제 공은 아들 부부와 사돈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 폭풍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이제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제 아들 정석이는 비록 마음이 여리고 갈등을 피하려는 성향이 있긴 했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어릴 적에도 친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기 일처럼 나서서 싸우곤 했죠. 그런 아들이기에 이번 일의 본질을 분명히 꿰뚫어 볼 것이라고, 그리고 결국에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릴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며칠 동안 아들의 집에서는 그야말로 전쟁 같은 시간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민지는 억울하다며 눈물을 쏟아냈다고 해요. 정석 씨 봤지?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우리 엄마 환갑 잔치를 일부러 망치려고 작정하고 오신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시어머니 생신날. 깜빡 잊고 선물을 미리 준비 못한 게 그렇게 죽을 죄야? 민지는 자신의 잘못은 축소하고 모든 책임을 제게 돌리며 정석이를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에 대한 원망과 아내에 대한 미안함으로 머리가 복잡했던 정석이도 계속해서 억지만 부리며 제 탓만 하는 민지의 모습에 조금씩 지쳐갔다고 해요. 제 아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분명 잘못을 했고 그 잘못에 대해 사과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들은 잠 못 이루고 거실에 나와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제 말이 계속해서 뇌리에서 맴돌았기 때문이죠. 나는 네 아내가 내게 보여준 존중을 그대로 돌려준 것뿐이다. 정말 우리 엄마가 틀린 말을 한 것일까? 민지가 정말 그저 선물을 깜빡한 것뿐일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때 아들의 눈에 식탁 위에 놓인 카드 명세서 우편물이 들어왔다고 해요. 평소 같았으면 무심코 지나쳤을 테지만 그날따라 아들은 홀린 듯이 그 우편물을 집어들었다고 합니다. 봉투를 뜯어 명세서를 펼쳐본 아들은 한참 동안 그 종이 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바로 제 생일이 있었던 달의 명세서였기 때문이죠. 아들은 한 줄 한 줄 사용 내역을 꼼꼼히 훑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아들의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제 생일 이틀 전 날짜로 백화점 명품관에서 수십만 원이 결제된 내역이 뚜렷하게 찍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래 제 생일 당일 저녁 8시 50분경 저희 집 근처 편의점에서 1,500원이 결제된 내역이 나란히 찍혀 있었죠. 그 두 줄의 결제 내역을 보는 순간 아들은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백화점에서 결제한 수십만 원은 분명 민지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선물했다던 그 스카프였을 겁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결제한 1,500원은 제게 주었던 바로 그 사탕 한 봉지 값이었겠죠. 이것은 깜빡 잊은 수준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의도와 계획이 담긴 악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수십만 원짜리 명품 선물을 하고 남편의 어머니에게는 편의점에서 파는 1,000원짜리 사탕을 건네는 것. 그 안에 담긴 아내의 진심을 아들은 너무나도 늦게 알아차리고 만 것이죠. 그동안 아내의 말만 믿고 저를 원망했던 자기 자신이 한심하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저를 속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그 명세서를 들고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억울함에 차서 잠 못 들고 있던 민지를 향해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고 해요. 민지야, 이게 뭐야? 민지는 정석이가 내민 명세서를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거는 그냥 카드값 나온 거잖아. 아니, 이거 말이야. 우리 엄마 생신 이틀 전에 백화점에서 긁은 이 돈. 그리고 우리 엄마 생신날 우리 집 앞에서 긁은 2,500원. 이거 설명 좀 해봐. 아들의 목소리는 더없이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전에 없던 분노와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변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서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랬어? 내가 중간에서 바보같이 군 거 맞아. 네 말만 듣고 우리 엄마만 원망한 거 정말 죄송하고 죽을 죄를 지었어. 하지만 너도 너무 심했어. 이건 존중의 문제야. 너는 우리 엄마를 조금도 존중하지 않았어. 정석이는 더 이상 화를 내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실망감이 담긴 눈으로 아내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 실망스러운 눈빛이 그 어떤 고함보다 더 아프고 무서웠는지 민지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를 차별했던 것, 은연중에 저를 무시했던 것,
그리고 사탕 사건의 전말까지 모든 것을 울면서 털어놓았다고 해요. 그렇게 며칠간의 전쟁이 끝나고 닷새 만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이 마음을 추스를 때까지 기다려 주었죠. 한참을 울던 아들이 잠긴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저는 그 한마디에 그동안 아들에게 가졌던 모든 서운한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그걸로 된 거야. 아니에요, 엄마. 제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제가 남편 노릇, 아들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엄마가 그런 수모를 겪게 만들었어요. 정말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됐다. 다 지난 일이다. 너라도 이제 바로 섰으니 그걸로 족하다. 저는 그렇게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제 아들은 잠시 길을 잃었을 뿐 결국에는 올바른 길을 찾아 돌아왔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제 아들의 각성은 기나긴 싸움의 끝에서 제가 얻은 가장 값진 승리였습니다. 아들과의 통화가 끝나고 이틀 뒤 제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누르자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어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사돈의 목소리였죠. 며칠 전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붓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어딘가 주눅이 든 듯한 기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저 사부인. 저예요. 네, 사돈. 무슨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민지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요. 사부인 생신날 그 애가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더군요.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탓입니다. 정말 면목이 없어요. 사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성의 기미보다는 어떻게든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다급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아들 녀석이 민지에게 이혼이라도 요구할 것처럼 강하게 나갔을 테고 겁을 먹은 민지가 자기 엄마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겠죠. 딸의 결혼 생활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사돈 역시 자존심을 굽히고 제게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일 겁니다. 이제라도 아셨다니 다행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사돈께서도 이번 기회에 많은 것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돈의 사과를 받아주지도 그렇다고 내치지도 않은 채 원론적인 대답만 했습니다. 사돈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어요. 그래서 말인데 사부인 제가 애들을 데리고 조만간 댁으로 찾아뵙고 정식으로 사죄를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저희가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야 사부인 마음이 풀리신다면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무릎이라는 단어까지 꺼내는 것을 보니 상황이 꽤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들의 사과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사과는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하니까요. 아닙니다, 사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과는 저한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석이한테 먼저 해야지요. 사돈 따님은 제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당신 남편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그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정석이의 마음이 먼저 풀려야 저도 두 사람을 용서할지 말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제 말에 사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쉽게 용서해 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변화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뼈를 깎는 고통과 반성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번에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석이가 옆에서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인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잔뜩 기어들어 가고 있었죠. 어머니 저 민지예요. 어머니 저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 말을 하는 민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떨림에서 진정한 뉘우침보다는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두려움을 더 크게 느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무엇이 죄송한지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이니? 네, 그냥 다요. 제가 어머니한테 못되게 굴었던 거 전부 다요. 전부 다? 전부 다가 뭔데? 너는 아직도 네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모르는구나. 전화로 사과를 받는 걸 보니 내가 참 쉬워 보이나 보구나. 이건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니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진심 없는 사과를 100번, 1000번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민지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깨닫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하루 앞둔 금요일 저녁, 마침내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듬직하게 느껴졌어요. 엄마, 저 정석이에요. 주말에 뭐 특별한 약속 없으시죠? 없다. 왜? 내일 오후에 제가 민지 데리고 집으로 찾아뵐게요. 아들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어지는 아들의 말에 저는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민지한테 똑똑히 가르쳤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엄마한테 어떻게 사죄를 드려야 하는지, 어설픈 용서는 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건 저희 부부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에요. 엄마가 저희에게 그 산을 넘을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들은 더 이상 어리광을 부리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신의 아내를 이끌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어른이 되어 있었죠. 그 듬직한 모습에 제 마음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던 분노의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일 오너라. 저는 그렇게 아들의 청을 허락했습니다. 이것은 며느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비로소 어른이 된 내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일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날까요? 저는 조용히 내일의 만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든 것이 불투명했지만 저는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바로 서 있는 한 우리 가족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요.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찾아오기로 약속한 토요일 오후. 저는 아침부터 집안을 서성이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아직 민지의 얼굴을 웃으며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머리로는 아들을 봐서라도,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갈등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 박힌 상처의 파편들은 여전히 저를 쿡쿡 찔러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용서란 무엇일까? 그저 괜찮다고 말 한마디 건네면 모든 것이 물 없던 일처럼 사라질 수 있는 걸까? 젊은 시절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드렸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을까? 아니면 그저 상황을 넘기기에 급급했을까? 수십 년이 지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며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날까? 정말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까?
아니면 아들에게 등 떠밀려 마지못해 오는 것일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오갔습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을 떨쳐내려 애써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그래도 깨끗한 집에서 맞이해야 하지 않겠어요.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닦아내며 일부러 몸을 고되게 눌렸습니다. 그래야 잡념이라도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청소를 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훌쩍 지나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오후에 온다고 했으니 슬슬 준비를 마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평소에는 잘 닦지 않던 거실의 높은 장식장 위를 닦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것을 보니 저의 묵은 감정들 같아 마음이 영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자를 밟고 올라가 젖은 행주로 장식장 윗부분을 닦아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딛고 있던 낡은 식탁 의자 다리 하나가 살짝 흔들리더니 순식간에 몸의 중심이 무너졌습니다. 젊었을 적 같았으면 재빨리 균형을 잡았을 테지만 세월의 무상함은 제 몸의 순발력마저 앗아간 뒤였습니다. 저는 짧은 비명과 함께 그대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왼쪽 발목에서 우두둑하는 제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가 제 귀에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아! 그리고 곧이어 제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극심한 고통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눈앞이 번쩍하고 수만 개의 바늘이 동시에 발목을 찌르는 듯한 통증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파왔어요. 발목은 순식간에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저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소리만 내며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러움과 고통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필이면 오늘 왜 원망스러운 마음과 함께 이대로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끔찍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겨우 정신을 차린 저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휴대폰을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소파 위에 올려두었던 휴대폰이 바닥으로 함께 떨어져 손이 닿는 곳에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잠금을 풀고 단축번호 1번에 저장된 아들 녀석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반갑던지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울어? 정서가 나 좀. 고통과 서러움에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 아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나 넘어져서 발목을 움직일 수가 없어. 빨리 좀 와줘.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거의 정신을 잃다시피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현관문 비밀번호가 다급하게 눌리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부서져라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들 녀석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아? 정신 좀 차려봐.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끙끙 앓고 있는 제 모습을 본 두 아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특히 민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질려 금방이라도 그 자리에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은 곧바로 119에 신고를 했고 저는 잠시 후 도착한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들것에 실려나가는 동안 며느리 민지는 겁에 질린 눈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제 옷자락만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떨림이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의 진찰을 받은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왼쪽 발목뼈에 금이 가고 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은 피했지만 통깁스를 하고
몇 달은 꼼짝없이 지내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응급처치를 받고 병실에 입원 수속을 밟는 동안 아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제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민지는 응급실 구석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이 자신들이 제게 용서를 구하러 오기로 한 날이었기에 제 사고가 마치 자기들 탓인 것만 같아 더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으니 그제야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원무과에 수속을 처리하러 잠시 자리를 비웠고 병실 안에는 저와 민지 단둘만 남게 되었죠.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픈 몸을 일으켜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싶었어요. 하지만 손을 뻗어보아도 협탁 위의 물컵은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제가 낑낑거리는 것을 본 민지가 그제야 자석처럼 굳어있던 몸을 움직여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물 드릴까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는 물컵에 빨대를 꽂아 조심스럽게 제 입에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빨대를 통해 미지근한 물을 몇 모금 빨아들였습니다. 목을 축이고 나니 살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민지가 제 침대 옆에 의자를 끌어다 앉더니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변명도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그 눈물에서 저는 그 아이의 진심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병실 간이 침대에서 꼬박 밤을 새우며 제 곁을 지켰습니다. 제가 밤새 끙끙 앓을 때마다 수건에 물을 적셔 제 이마를 닦아주었고 잠시라도 잠이 들면 행여 깰세라 숨소리조차 죽여가며 저를 살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어디서 구해왔는지 따뜻한 죽을 가져와 제 입에 직접 떠먹여 주었죠.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아이처럼 아 소리를 내며 죽을 불어주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 단단했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지의 간호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회사에 가야 했지만 민지는 자신의 회사에 휴가를 내고 매일같이 저희 집으로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깁스를 한 제 몸을 씻겨주고 삼시세끼를 차려주었으며 말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 아이의 손길은 점점 능숙해졌어요. 한 번은 제가 화장실에 가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는데 민지가 자기 몸을 던져 저를 부축하는 바람에 둘 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다치지 않았지만 민지는 팔꿈치가 시멘트 바닥에 쓸려 피가 나고 있었죠. 저는 괜찮냐고 물었지만 민지는 자기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몸부터 살피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못 봐서.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그 아이를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민지는 제 옆에서 묵묵히 사과를 깎고 있었죠. 사각사각 조용한 거실에 사과 깎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계획했던 공식적인 사죄는 제 사고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지만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그 어떤 말보다 더 진실한 사죄의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사과를 깎던 민지가 갑자기 칼을 내려놓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고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고 철이 없어서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헤아리지 못했어요. 질투심에 제 못난 자존심 때문에 어머니한테 못되게 굴었어요. 어머니 생신날 사탕을 사갔던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저희 엄마한테는 비싼 선물 해드리면서 어머니께는 그런 성의 없는 선물을 드린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민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두서없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어떤 변명도 핑계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후회의 눈물만이 가득했죠. 저는 말없이 제 손등 위로 떨어지는 며느리의 뜨거운 눈물을 느끼며 다른 손으로 그 아이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다. 일어나거라. 바닥이 차다. 제 말에 민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저는 그 얼굴에서 처음으로 꾸밈없는 진심을 보았습니다. 저는 휴지를 뽑아 며느리의 얼굴을 직접 닦아주었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동안 너한테 너무 모질게만 대한 것 같아 미안하구나. 너도 마음고생이 심했지. 그 순간 우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두 여자였습니다. 뜻밖의 위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진심을 마주할 시간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제 발목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게 되기까지는 꼬박 2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2달 동안 며느리 민지는 제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습니다. 아침 일찍 저희 집에 와서 아침 식사를 차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 저녁 늦게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올 때까지 저를 살뜰히 보살폈죠. 그 아이는 더 이상 제게 어색하고 불편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며 연속극 주인공 욕을 하다가 함께 웃고 서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민지가 가진 본래의 선한 마음을, 민지는 제가 가진 따뜻한 정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죠. 우리는 서로를 미워했던 시간이 무색할 만큼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정도 거동이 편해진 어느 날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사돈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은 제 사고 소식을 듣고 몇 번이나 집에 찾아오려 했지만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정중히 거절해왔던 터였습니다. 이제는 그 매듭도 풀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사돈, 저예요. 몸은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요. 다름이 아니라 괜찮으시면 이번 주말에 식사나 한번 같이 할까 해서요. 제 갑작스러운 제안에 사돈은 무척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네, 그럼요, 사부인. 제가 맛있는 곳으로 예약해 놓겠습니다. 라며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약속한 날 저는 아들 부부와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입구에는 사돈이 먼저 와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사돈은 달려와 제 팔을 부축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이 귀한 몸을 이끌고 어쩐 일이세요? 제가 댁으로 찾아뵀어야 했는데 몸은 좀 어떠세요? 아직도 많이 아프시죠? 아닙니다, 사돈. 저도 이제 바깥바람 좀 쐬고 싶어서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동안 서로 눈치만 보며 음식만 깨작거리던 중 사돈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그동안 제가 정말 면목이 없었습니다. 제 딸이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르는 동안 엄이라는 사람이 그걸 바로잡아주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부추기기나 했으니 정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제가 젊었을 적에 시집살이를 호되게 해서
제 딸만큼은 시집살이 안 시키고 싶다는 욕심에 그만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제 잘못이 큽니다. 부디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사돈은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그런 사돈의 모습에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돈의 손을 잡고 자리에 앉혔죠. 사돈, 이제 고개 드세요. 저도 그리고 우리 민지도 그동안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지난 일에 얽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지요. 앞으로 잘 지내면 됩니다. 우리 이제부터라도 진짜 사돈 사이, 좋은 친구 사이로 지내요. 제 말에 사돈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염치 없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사부인. 저는 그런 사돈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아 주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오해와 갈등을 털어내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사돈은 제게 앞으로는 제가 사부인을 친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라며 활짝 웃어 보였죠. 그 웃음은 더 이상 가식이나 허영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제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그 끔찍했던 생일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아침 일찍부터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소파에 앉혀놓고 두 사람이 직접 끓인 미역국과 정성껏 차린 생일상을 제 앞에 대령했죠. 민지는 서툰 솜씨로나마 제가 좋아하는 잡채와 나물을 만들어 왔는데 그 맛이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달고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민지는 수줍은 얼굴로 제게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별건 아니지만 제가 어머니 생각하면서 만들어 봤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고운 연보라색 실로 짠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나는 나이 드니 저런 화사한 색이 좋더라. 라고 무심코 했던 말을 기억하고 몇 날 며칠 밤을 새워가며 직접 뜬 것이라고 했어요. 목도리와 함께 들어있는 손편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저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작년 어머니 생신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어리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제 엄마만 소중한 줄 알고 어머니의 마음은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를 어머니께서는 사고를 당하신 그 순간에도 원망 한마디 없이 품어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따끔한 가르침과 따뜻한 용서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철없는 어린아이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저도 어머니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정석 씨와 함께 어머니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희 곁에 계셔주세요. 사랑해요, 어머니. 저는 편지를 다 읽기도 전에 눈물이 쏟아져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 생일 사탕 한 봉지를 받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따뜻하고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죠. 저는 민지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고맙다, 아가. 내 평생 받아본 선물 중에 최고다. 그 어떤 값비싼 보석이나 명품 가방도 이 목도리만큼 제 마음을 뜨겁게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 후로 우리 가족은 정말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들 정석이는 더 이상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눈치만 보는 유약한 남자가 아니었어요. 양가에 공평하게 자라고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지혜롭게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는 든든한 가장이 되어 있었죠. 한 번은 민지와 제가 사소한 일로 의견 다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석이가 중간에서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고 민지 당신 생각도 좋은 점이 있네. 두 사람 의견을 합쳐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라며 현명하게 중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얼마나 대견하고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바라던 아들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었거든요.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알고 사랑하는 두 여자를 모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든든한 남자. 제 아들은 그렇게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주말마다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저희 집에서, 때로는 사돈댁에서, 때로는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죠. 신기한 것은 한때는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던 저와 사돈이 이제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동네 문화센터에 다니며 노래 교실과 도자기 공예를 배웠고 날씨 좋은 날이면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희를 보고 자매냐고 물을 정도였죠. 한 번은 사돈이 도자기 공예 시간에 만든 삐뚤빼뚤한 찻잔을 제게 선물하며 형님, 이거 제가 형님 생각하면서 만든 거예요. 라며 수줍게 웃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지는 이제 제게 요리를 배우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주말에 저희 집에 오면 앞치마부터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와 어머니, 오늘은 뭐 가르쳐 주실 거예요? 라며 눈을 반짝였죠. 저는 그런 며느리가 귀여워서 제가 아는 모든 음식 솜씨를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습니다. 민지는 제 레시피를 수첩에 꼼꼼히 받아 적으며 나중에 우리 아이 태어나면 할머니 손맛 그대로 맛있는 거 많이 해줘야지. 라며 웃곤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차올랐죠. 그러던 어느 날 온 가족이 저희 집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지가 요즘 들어 부쩍 입맛이 없고 피곤해하는 것 같아 걱정을 하던 참이었어요. 사돈 역시 우리 딸이 얼굴이 반쪽이 됐네. 어디 아픈 거 아니냐? 라며 안쓰러워했죠. 바로 그때 아들 부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중대 발표라도 하듯 비장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장모님,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모두의 시선이 두 아이에게로 쏠렸습니다. 정석이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지가 아픈 게 아니라 입덧을 하는 거였습니다. 저 아빠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지는 엄마가 되고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집안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와 사돈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세상에 우리가 할머니가 된대 라며 소녀처럼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민지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은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가장 큰 축복이자 선물이었습니다. 한때는 깨어지기 직전까지 갔던 이 가정이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품고 더 단단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었죠. 그날 이후 저와 사돈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할머니가 되어주는 것이었죠. 우리는 함께 아기용품점을 돌아다니며 손주에게 입힐 옷과 장난감을 골랐고 태교에 좋다는 책을 사서 서로 돌려보기도 했습니다. 민지의 배가 점점 불러올수록 우리 가족의 사랑과 행복도 그만큼 커져만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겨우내 입었던 두꺼운 옷들을 정리하고
봄옷을 꺼내기 위해 옷장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한참 옷장을 정리하다가 저는 문득 몇 년 전 그 사건의 중심이었던 부엌 찬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탕은 어떻게 됐을까? 이미 오래전에 버렸을 테지만 저는 홀린 듯이 찬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을 손으로 더듬어 보았죠. 물론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씁쓸했던 과거의 기억만이 희미한 먼지처럼 손끝에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 텐데도 민지는 거의 매일같이 저를 보러 와주었죠. 어머니, 뭐 하세요? 또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응,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 좀 하느라고. 민지는 제 손에 들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고는 환하게 웃으며 자신이 들고 온 예쁜 쇼핑백을 제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지나오다가 어머니 생각나서 사왔어요. 쇼핑백 안에는 작고 우아한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보석처럼 반짝이는 형형색색의 수제 과일 사탕들이 예쁘게 담겨 있었어요. 최고급 디저트 가게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귀하고 비싼 사탕이었죠. 민지는 사탕 하나를 집어 제 입에 쏙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입 심심하실까봐 사왔어요. 같이 차 한잔하면서 먹어요. 몇 년 전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 마음속에 울리는 그 말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달콤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사탕의 단맛을 느끼며 며느리를 향해 진심으로 활짝 웃어보았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사탕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이란 어쩌면 이 사탕과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때로는 깨물면 이가 시릴 정도로 딱딱하고 때로는 목이 아릴 정도로 쓰디쓴 맛을 내기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시간을 견디고 나면 입안 가득 진한 달콤함이 남는다는 것을요. 씁쓸했던 과거의 기억은 어느새 달콤한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저 햇살처럼 따뜻하고 이 사탕보다 더 달콤한 날들만이 가득할 겁니다. 우리 곁에는 곧 태어날 예쁜 아기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이 있으니까요.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며느리의 배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온 가족은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나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죠. 저와 사돈은 매일같이 통화하며 혹시라도 진통이 시작될까 노심초사했어요. 우리는 이미 아기 침대부터 옷까지 장난감까지 모든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어요. 어서 빨리 작고 예쁜 손주를 품에 안아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정일보다 조금 이른 어느 새벽 아들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지의 진통이 시작되어 병원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저와 사돈은 약속이라도 한 듯 새벽 공기를 가르며 택시를 잡아 타고 같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아무 말 없이 분만실 앞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사돈지간이 아닌 한마음으로 자식과 손주의 안위를 걱정하는 똑같은 어미였습니다. 분만실 안에서는 며느리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와 사돈의 가슴도 함께 찢어지는 듯 했어요. 아이고, 우리 딸, 아가, 조금만 더 힘을 내거라. 우리는 서로의 어깨에 기댄 채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길고 긴 상고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으앙, 으앙.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와 사돈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후 수술복을 입은 아들 녀석이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분만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장모님, 예쁜 공주님이에요. 민지도 아기도 모두 건강해요. 아들의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안도감과 감사함,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의 품에 안겨나온 작고 붉은 아기를 마주한 순간 저는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꼬물거리는 작은 손가락, 꼭 감은 눈, 가느다란 속눈썹. 세상에 이렇게 작고 소중한 생명이 내 아들의 아이라니. 제 손주라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따뜻하고 묵직한 생명의 무게가 제품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아기는 제품이 편안했는지 이내 울음을 그치고 새근새근 잠이 들었어요. 그 평화로운 얼굴을 내려다보며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를 보기 위해, 이 행복을 느끼기 위해 우리는 그토록 아프고 힘든 시간을 건너왔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기를 번갈아 안아본 사돈 역시 아이고 예쁘다라며 연신 눈물을 훔쳤죠. 우리 두 할머니에게 그 아이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달콤한 선물이었습니다. 손녀의 이름은 소미라고 지었습니다. 아름다움을 잇는다는 뜻이었죠. 소미는 우리 가족에게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며느리가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저와 사돈은 하루씩 번갈아 가며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자신이 더 아기를 잘 본다며 티격태격하기도 했어요. 사돈이 형님, 기저귀는 그렇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 저는 사돈, 요즘 애들은 속삭에 그렇게 꽉 싸매면 안 된대요. 좀 헐렁하게 해줘야지. 라며 맞받아쳤죠. 하지만 그 다툼은 예전의 날선 감정 싸움이 아닌 손주를 향한 애정이 듬뿍 담긴 행복한 신경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육아 방식을 존중하며 때로는 배우고 때로는 가르쳐주며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공동 육아팀이 되어갔습니다. 하루는 제가 정성껏 끓인 미역국을, 사돈은 자신이 자신 있다며 만든 호박죽을 동시에 가지고 아들네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현관에서 마주친 저희는 서로의 손에 들린 보온병을 보고는 그만 웃음보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 형님도 오셨어요? 사돈이야말로. 우리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민지에게 서로 자기 음식이 더 맛있으니 먼저 먹어보라며 아이처럼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아들 녀석이 아이고 우리 소미는 할머니가 둘이라서 정말 좋겠다. 나중에 양손에 할머니들이 사주는 장난감 가득 들고 다니겠네. 라며 웃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던지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소파에 앉아 잠든 소미를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돈이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형님,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 그때 형님이 제 환갑 잔치에서 그렇게 충격요법을 쓰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함께 손주를 보고 있을 수 있었을까 하고요. 저는 말없이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는 여전히 제 딸만 귀한 줄 아는 이기적인 엄마였을 테고 우리 민지는 철없는 며느리로
형님 속을 계속 썩이고 있었겠죠. 정서방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그때는 형님이 정말 밉고 원망스러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 가족을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은인이세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형님. 사돈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사돈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사돈, 이제 우리 그런 얘기는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인데 우리는 그저 각자의 방식으로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방법이 조금 서툴렀지만 결국 이렇게 모두가 행복해졌으니 그걸로 된 거 아닐까요? 사돈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함께 만들어가야 할 소중한 미래가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소미의 첫 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요란한 잔치 대신 온 가족이 모여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돌잔치를 열어주기로 했죠. 잔칫날 아침 저와 사돈 그리고 민지는 함께 부엌에 서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나무를 묻히면 사돈이 전을 부치고 민지는 잡채를 만들었죠. 서로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며 웃음소리 가득한 부엌에서 우리는 완벽한 하나의 팀이었습니다. 소미는 저희가 함께 만들어준 고운 한복을 입고 오늘의 주인공답게 모두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돌잡이 시간이 되자 모두의 관심이 아기 앞에 놓인 물건들로 쏠렸습니다. 정석이는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청진기를, 사돈은 돈 많이 벌라며 돈을,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며 붓을 놓았죠. 소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제 앞에 놓인 붓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에 소미를 번쩍 안아들고 볼에 뽀뽀를 해주었죠. 잔치가 끝나고 거실에 둘러앉아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세상 가장 행복한 얼굴을 한 우리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품이 있는 할머니가 된 저와 사돈, 든든한 아빠가 된 정석이, 따뜻한 엄마가 된 민지, 그리고 그 중심에서 천사처럼 웃고 있는 소미까지.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사탕 한 봉지를 떠올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는 쓰디쓴 약이 되기도 했고 관계를 뒤흔드는 폭풍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의 시간을 지나고 나니 이제는 희미한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씁쓸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의 이 달콤함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된 것이었죠. 저는 제 무릎에 앉아 옹알이를 하는 소미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작은 아이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맛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짜고, 때로는 쓰디쓴 맛을 보게 되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 곁에는 언제나 함께 울고 웃어줄 든든한 가족이 있을 테니까요. 혹여 아이가 길을 잃고 헤매게 되더라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아이를 다시 사랑의 길로 이끌어줄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품에 안겨 까르르 웃는 손녀를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가, 너는 할머니처럼 아프고 힘든 길은 걷지 말거라. 너의 인생은 언제나 오늘처럼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선물 같은 날들로 가득하기를. 제 속삭임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소미는 제 얼굴에 자신의 작은 얼굴을 부비며 활짝 웃어주었습니다. 그 미소야말로 제게는 세상 그 어떤 사탕보다 그 어떤 선물보다도 더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